영상 편집이란 촬영한 영상을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시각화한 영상을 수정하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쉽죠. 그렇다면 영상 편집은 왜 어려울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쉬운지를 찾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기능을 남들의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앞선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력은 내가 직접 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향상된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영상을 편집하는 도구입니다. 편집을 이해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상 편집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를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기능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변경해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력이 아니라 금액을 지불해서 제한적인 화질이나 기능만 제작할 수 있는 월정액이나 높은 금액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프로그램보다 컴퓨터나 유료 음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프로젝트라는 영상을 편집하는 공간 안에 7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는 특화된 영역이 모두 다릅니다. 파일을 불러오고 정리하는 데 특화된 메디아 페이지, 깔끔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컷 편집에 특화된 컷 페이지, 전체 페이지의 기능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편집에 유리한 에디트 페이지, 컴퓨터에 사양만 놓다면 다양한 이펙트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퓨전 페이지, 다빈치 리졸브의 근본인 색 보정에 특화된 컬러 페이지, 다양한 음원 효과와 작업을 하는 데 특화된 페어라이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영상을 완성하고 내보내는 딜리버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편집을 하는 데에는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고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죠. 많은 기능이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고 간결하지만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들보다는 기능이 많은 다빈치 리졸브를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서오세요 다랑이 여러분, 새롭게 단장한 뿡스필름의 오지라퍼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하는 다랑이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랑이 환영 선물 링크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해제하면 4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저작권 문제 없이 어디든 사용 가능한 폰트들입니다. 폴더를 열어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메뉴에서 모든 사용자용 설치를 진행하세요. 그럼 설치가 완료됩니다. 영상 편집을 가장 빠르게 배운 방법입니다. 단축키를 사용상 편하게 수정한 프리셋입니다. 단축키 프리셋을 이미 사용하시던 분들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적용 방법은 다빈치 리졸브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 우측 더보기 메뉴에서 임포트 프리셋을 선택을 하고 다운받은 단축키 프리셋 폴더 안에 있는 단축키 프리셋 텍스트 파일을 선택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전 단축키 프리셋과 다르게 3가지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F1번부터 F3번까지 F5번부터 6번까지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F1번은 풀 스크린 화면입니다. 작업 시에 F1번을 눌러서 넓은 화면으로 사용을 하고 폴더를 열거나 검색을 해야 할 때는 해제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F2번은 세이프 에어리어입니다. 중앙에 알려주는 포인트와 사각 박스를 벗어나지 않게 배열하면 가독성에 도움이 됩니다. F3, F5, F6번은 뒤에 이어질 영상들에서 사용법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단축키 프리셋에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설명이 되겠지만,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기존의 단축키 그리고 오지라퍼 단축키로 설정을 했을 때 단축키가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착오 없이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효과음. 효과음은 이전에 배포했던 효과음 모음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사용 중의 위치를 변경하면 링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장 공간에 잘 저장한 후에 불러와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능 자막 미리 보기는 새롭게 제작한 노면 모하니 스타일의 새로운 프리셋입니다. 함께 배포된 폰트들로 제작이 되었고, 사용법은 영상의 길이 조절을 위해서 상단의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전체적인 영상의 길이 조절을 위해서 카드 영상으로 추가되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목차들과 함께 링크를 함께 게재할 테니까 영상이 다 끝나고 하나씩 살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다운로드 그리고 설치 영상은 채널에 15버전, 17버전까지 해서 총 3편씩은 있고, 최적화, 최소 사양 영상까지 충분히 있으니까 반복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17버전 기준으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화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하고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면 다빈치 리졸브 15버전에서는 에디트 페이지가 나타났지만 16버전 이후 컷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시작 전에 집중하기 좋게 오지라퍼 단축키로 적용된 F1 풀스크린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축키를 바꾸는 것이 싫은 분들이 있으니까 상단의 워크스페이스 메뉴에서 풀스크린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총 7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대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아이콘 또는 라벨을 볼 수 있는데, 우선 라벨로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끔 에디트 페이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컷 페이지를 열어놓고 영상하고 다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라벨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이콘만으로 이동을 하면 조금 더 넓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되는 페이지는 에디트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페이지의 기능들을 고루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에디트 페이지가 가장 좋고 무난합니다. 물론 다양한 페이지를 용도에 맞게 고루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빈치 리졸브 채널들이 에디트 페이지에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에디트 페이지에 익숙해지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의 이해와 위치입니다. 편집은 불러오기, 편집하기, 내보내기가 전부이고, 프로그램의 위치는 레이아웃을 알면 편집이 쉬워집니다. 페이지들이 위치한 메뉴 오른쪽에 보면 집 모양 아이콘과 프로젝트 메뉴이며, 작업 중 프로젝트를 이동하거나 할 경우 사용이 되고,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세팅 아이콘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여느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각 메뉴들을 살펴보면 각 기능의 우측에 관련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밑에 좌측에 있는 메디아 풀 공간에는 영상 소스를 불러오거나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자막, 그리고 전환 효과, 다양한 필터 효과 등을 불러오기, 에디트 인덱스는 색인 기능으로 작업 파일을 불러오기,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추가 설치를 해야 되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불러오는 등 프로그램이나 영상의 다양한 효과와 파일을 불러오는 임포트 역할을 담당하는 메뉴들과 공간입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담당하는 왼쪽의 메뉴들은 좌측에 익스팬드 아이콘으로 확장을 해서 한 가지 메뉴를 또는 최대 2개의 메뉴까지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아 풀의 파일들은 상단의 아이콘으로 크게
또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5에서 16 버전엔 없지만 17 버전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 뷰가 생겼는데 아쉽지만 사용 빈도는 적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컷 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스트릿 뷰를 에디트 페이지에도 적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이미지로 확인하고 불러올 때는 메타데이터 뷰나 썸네일 뷰로 확인해서 사용하고 프레임이나 전복값으로 불러올 때는 리스트 뷰를 보면 편리합니다. 썸네일 뷰는 좌측의 레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리스트 뷰는 상단의 명칭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세부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데 저는 파일의 길이, 해상도, 프레임, 포맷 정도만 체크하고 나머지 모두 지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들을 이하 우클릭 메뉴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메디아 풀은 파일을 불러오는 화면입니다. 메디아 풀 빈 공간에 우클릭 메뉴에서 4가지 임포트 방식이 있습니다. 폴더를 불러오는 임포트 빈, 하나의 파일만 불러오는 임포트 메디아, 부류처럼 자동 자막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막 파일을 불러오는 임포트 메디아 프롬 XML,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작한 서브타이틀 자막 파일을 불러오는 임포트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I로 불러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상을 모아놓은 폴더를 열어서 드래그로 불러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폴더로 불러올 때는 좌측 마스터 목록 쪽에 불러와야 폴더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메디아 풀의 마스터 안에는 편집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텍스트나 음원들이 생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목록 하단에 우클릭 메뉴에서 뉴빈 또는 메디아 풀에서 애드빈으로 폴더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영상 그리고 추가되는 영상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록 하단에는 스마트 빈이 있을 텐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뷰 메뉴에 있는 쇼 파워빈을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 빈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쇼 파워빈은 내가 제작한 자막이나 소스들을 미리 저장해서 프로젝트 간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한번 저장을 하면 프로그램을 삭제할 때까지 계속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막과 이미지 등은 파워빈 폴더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로고나 채널명 같은 클립은 길이를 늘려 저장하면 불러올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메디아 풀에 불러온 파일들은 타임라인으로 옮겨서 클립 형태로 변경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줄자 같은 것이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불러오면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인 비디오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상단에, 오디오는 하단에 배치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디오 역할을 하는 사진, 이미지, 자막 등은 상단 비디오 트랙에 배치하고 효과음이나 배경음악 같은 사운드는 중앙선 하단에 배치해야 됩니다. 영상 소스를 불러오면 미리 보기 화면에 검은색 사각형이 생기는데 미리 보기 화면 위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축소를 해보면 보이는 검은색 사각형이 16대 9 비율입니다. 우리가 작업할 영상 소스가 16대 9 비율이라면 꽉 찬 화면으로 보여지지만 반대로 9대 16 비율인 세로 영상이라면 좌우에 검은색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은 편집에서는 렛터박스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렛터박스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9대 16 비율로 수정을 하면 좌우에 빈 공간이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타임라인 레졸루션 메뉴에 있는 가장 상단에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고 9대 16 비율인 가로 1080, 세로 1920으로 설정을 하면 세로 영상 세팅이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서 인스타, SNS용으로 1대1 비율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단의 규격을 1대1 비율, 가로 1080, 세로 1080으로 변경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 소스의 비율에 맞추어 해상도를 세팅을 하면 빈 공간은 사라지고 16대 9 비율로 제작하기 원하지만 영상 소스의 파일이 4대 3이나 1대1 비율처럼 16대 9보다 작다면 타임라인에 불러온 후에 클립을 선택했을 때 우측에 나타나는 인스펙터 메뉴
비디오 탭에서 줌으로 확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6:9 비율의 영상을 세로 영상으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인스펙터 메뉴 줌으로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비율을 수정하는 과정은 화질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촬영 시에 신경 써서 내가 원하는 비율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촬영 기기들이 각도에 따라서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촬영 중에 가로, 세로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앵글 회전을 90이나 마이너스 90으로 돌리고 줌으로 확대를 하면 해결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는 모니터가 자동으로 회전되는 기능을 해제하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파일이라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프로그램은 지원되는 포맷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된다고 해도 불러올 수 없는 파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유저들이 늘면서 아이폰에서 고효율성으로 촬영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불러왔을 때 호환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높은 호환성으로 촬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미 촬영한 파일이라면 검색창에 인코딩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서 변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인데, 캡처나 비공식 다운로드를 할 경우 MKV 포맷을 기본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캡처를 위해 OBS를 사용 중이시라면 출력 설정에서 MP4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옵션 메뉴는 15 또는 16 버전은 위치가 다르지만 아이콘 모양이 같습니다. 중앙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타임라인 옵션으로 들어가서 클립을 작게 조절하세요. 컴퓨터 사양이 낮다면 클립 위에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 해주면 작업 속도가 향상됩니다. 타임라인 왼쪽에 각 트랙 간의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컷 편집을 위해서 오디오는 키우고 비디오 트랙의 크기를 조절하면 클립의 크기가 함께 조절됩니다. 다빈치 리졸브 17 업데이트가 되면서 타임라인 뷰 옵션 설정 없이 트랙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타임라인의 시간을 보면 앞에서부터 시간, 분, 초,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프레임을 추가하면 되는데, 프레임은 최적화에서 적용한 프레임 퍼 세컨드 1초당 사진의 개수입니다. 작업 전에 설정한 프레임이 24프레임이라면 한 프레임씩 방향키로 이동을 해서 살펴보면 23번째 이동 후에 1초가 되는 것이죠. 1초를 우리가 설정한 프레임으로 세분화해서 24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은 모션 블러의 차이뿐만 아니라 프레임과 초를 혼동하게 되면 편집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다행히 자막이나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기본적으로 5초의 클립으로 생성이 되는데, 초를 혼동하여 너무 짧은 자막이나 효과를 적용해서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임라인은 왼쪽이 0초이고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플레이 시간만큼 길게 클립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클립은 마우스로 선택해서 1초 뒤에 배치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검정색에서 1초 후에 영상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왔을 때 중앙에 툴이 활성화된 것처럼 클립을 선택해야 클립을 수정할 수 있는 오른쪽 인스펙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클립을 선택하면 빨간색 박스로 표기됩니다. 메디아 풀에서도 이펙트에서도 인스펙터의 각 수치들 그리고 클립까지 선택이 되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입문 초반에는 선택을 깜빡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은 선택이 된 클립을 보여주지 않고 인디게이터가 위치한 17초에서 11번째 프레임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 초반에 다른 클립을 선택하고 수정을 한 후에 변화가 없어서 골치 아프다가 어찌어찌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클립이 변경이 되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초반에는 타임라인 메뉴에 있는 셀렉션, 팔로우, 플레이헤드 오지랖퍼 단축키 F3번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클립이 자동 선택됩니다.
프로그램이 익숙해지고 키프레임을 설정할 때는 키프레임을 설정하려는 클립 위에 다른 클립이 있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설정할 때는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임라인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타임라인을 앞뒤로 이동할 수 있고,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타임라인을 조정하는 레버와 아이콘이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타임라인에 보이는 빨간색 선이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우스 휠을 단독으로 굴리면 반응이 없는데 이것은 트랙의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트랙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나 미리 보기를 크게 하는 경우 트랙의 상하 이동을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이동하면 타임라인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휠 기능만 잘 사용해도 아이콘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보다 빠른 작업이 가능하지만, 당장 외우기보다는 서서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용 횟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타임라인 상단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인디케이터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편집 시 플레이와 정지는 스페이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영상과 오디오의 시간만큼만 보여줍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클립, 비디오나 오디오는 플레이 시간 이상으로 눌릴 수 없고 클립의 마디를 선택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이미지, 텍스트, 사진처럼 시간이 없다면 클립의 끝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인 채널의 로고 또는 텍스트인 채널명을 길게 늘려서 영상 전체에 한 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솔리드 컬러 역시 길게 늘려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영상이 지나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클립을 짧게 자르면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길게 적용하면 오랜 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클립을 짧게 간격을 두고 배치하면 영상과 빈 공간이 교차 재생되면서 깜빡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 효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즉각적인 기능 말고 서서히 나타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드의 기능은 클립을 확대해서 클립 마지막 양쪽 끝부분에 있는 레버로 가능합니다. 시작부에 있는 레버는 서서히 나타나는 페이드 인, 후반부에 있는 레버는 서서히 사라지는 페이드 아웃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엔 사용도 귀찮고 어려워서 오지라퍼 단축키로 시작부의 페이드 인은 W, 후반부의 페이드 아웃은 2로 사용을 하고, 클립이 다수일 경우에는 타임라인의 빈 공간을 한번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 여러 개의 트랙의 클립 전체에 일괄적으로 페이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을 잘못했다면 컨트롤 G로 되돌리기, 다시 적용하려면 컨트롤 Shift G로 다시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되돌리기,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스피드를 조절하는 기능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스피드 램핑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체인지 클립 스피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지라퍼 단축키에서는 컨트롤 R로 저장을 했습니다. 17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에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면 인스펙터 메뉴에 활성화가 됩니다. 버전 상관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스피드의 수치를 올리면 빨라집니다. 200은 2배, 300은 3배, 1000은 10배, 100% 이하로 설정을 하면 느린 재생이 되지만 촬영에서 프레임이 높은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부드러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로 설정할 경우 역재생도 가능합니다. 디렉션 메뉴에 있는 얼음 모양은 프리즈 프레임으로 오지라퍼 단축키 Shift R이나 선택을 하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사진 이미지가 되어 길이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R이나 우클릭 메뉴에서 나타난 체인지 클립 스피드에서도 우측에 프리즈 프레임 메뉴가 있습니다. 16 버전과의 차이점은 없고 다만 사용이 용이하도록 인스펙터 메뉴에 추가해주면서
배치만 변경되었습니다. 클립 스피드 조절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리플 시퀀스입니다. 리플 시퀀스는 속도 조절에 따라 클립의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작업이 많이 되지 않은 컷 편집 상태에서는 리플 시퀀스를 선택해서 속도에 따라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많은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리플 시퀀서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작업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스펙터 메뉴를 보기 위해 우측에 스크롤바를 올리고 내릴 수 있지만 마우스를 메뉴에 위치시키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불러오기 메뉴들처럼 익스펜더 기능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확장을 했을 때 전체 추가된 기능들까지 잘 보이도록 전체적인 행간을 수정한 것도 17 버전 업데이트의 장점입니다. 24프레임의 프로젝트에서 영상의 슬로우를 50% 걸고 2배 느리게 재생하려면 화면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48프레임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부족하면 프레임은 부족한 24프레임을 임의로 2번씩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선 프레임이 많은 고프레임 촬영을 해야 하고 24프레임의 프로젝트에서 촬영본이 30프레임인 경우 80%, 60프레임은 40%, 120프레임은 20%까지 끊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슬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프레임으로 프로젝트를 작업을 한다면 60프레임은 50%, 120프레임은 40%까지 슬로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러티, 퍼스펙티브, 트랜즐레이션. 사실 어느 것을 사용하던 과도한 움직임을 잡으려고 하면 화면이 뒤틀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을 사용할 정도의 영상이라면 촬영 시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미세한 흔들림을 잡는 흔들림 보정이라면 어느 것을 사용해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부 조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흔들림 보정은 흔들린 영상을 반대로 뒤틀어서 맞추기 때문에 일부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질은 조금 저하됩니다. 컷 편집의 중요한 기능은 자르기와 삭제입니다. 클립의 한 부분만 사용한다면 좌우에 클립을 줄여서 보이는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은 클립의 여러 부분을 다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립을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데, 클립을 자르는 기능은 중앙에 면도칼 모양의 블레이드 에디트 모드로 자를 수 있고, 아이콘을 선택하고 클립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면도칼 모양으로 커서가 변경되고 클립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셀렉션 모드를 선택해서 필요 없는 클립을 선택하고 우클릭 메뉴로 리플 델리트를 선택을 하면 삭제가 되면서 클립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셀렉션 팔로우 플레이 헤드가 설정을 했다면 클립을 선택하는 작업이 줄긴 했지만 이 방법은 복잡해서 마우스로 타임라인의 위치를 변경하고 자르기 단축키인 컨트롤 B로 자르고 이동해서 델리트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B와 델리트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지라퍼 단축키를 적용하신 분들은 셀렉션 모드에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A로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은 S로 삭제를 하면 편리하고 빠릅니다. 자르기인 D도 키보드에서 바로 옆에 있어 컷 편집 속도가 향상됩니다. 단축키 A와 S만으로 컷 편집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키보드 Alt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립을 드래그를 하면 클립이 복사가 되고 연결된 영상의 비디오, 오디오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데, 이때는 S로 삭제를 하면 비디오나 오디오도 함께 삭제되기 때문에 이때는 컨트롤 X 또는 백스페이스 키로 사용을 합니다. 오지라퍼 단축키는 D로 저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임의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면 비디오를 자르고 오디오를 한 번 더 자르는 불편함이 생기는데, 상하의 클립을 함께 선택해서
우클릭 메뉴에서 링크 클립스를 활성화하면 상하의 클립이 함께 링크가 됩니다. 이 기능은 기존에 연결된 영상이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자석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자석 모양의 아이콘인데 뒤에 있던 클립을 클립에 가까이 가져오면 자동으로 자석처럼 붙습니다. 스냅핑 기능은 중앙에 자석 모양의 아이콘으로 사용되지만 단축키가 N이어서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들의 흰색은 활성화, 회색은 비활성화입니다. 레이어는 단순하게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3개의 색상의 같은 자막을 준비하고 각 자막을 트랙 1번부터 3번까지 배치합니다. 1번 트랙에 배치한 자막 위에 2번 트랙 자막을 올리면 1번은 보이지 않고 2번 트랙은 보이겠죠. 3번 트랙에 자막을 배치하면 3번 트랙의 자막이 보이게 됩니다. 트랙이 위로 올라갈수록 미리 보기 화면을 평면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번 트랙의 자막보다 2번 트랙의 자막이 크기가 작다면 1번 트랙 위에 2번 트랙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에서 피사체와 배경 사이에 자막이 배치되었다면 배경과 피사체가 분리되었고 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2번 트랙의 자막이 들어간 것이죠. 피사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배경과 같은 이미지를 복사해서 피사체만 남기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1번 트랙의 이미지에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하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막을 상단에 놓고 자막에서 피사체와 마주치는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텍스트 플러스의 기능이 쉐이딩에서 자막 테두리나 그림자들의 개념도 레이어입니다. 다만 트랙과 다른 점이 있는데 1번이 가장 상단이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예능 자막을 만드는 것이 쉬워집니다. 게임 화면에 자신의 모습을 넣거나 영상에서 보여주지 못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조하는 사진,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넣는 것을 인서트라고 합니다. 영상에 이미지나 영상을 넣을 때는 메디아 풀에서 상위 트랙으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듯이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비율로 불러오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한 꽉 찬 화면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인스펙터 메뉴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1번 트랙을 사용하지 않고 2번 트랙으로 교체를 한다면 겹치거나 삭제를 해도 되지만 삭제된 부분이 앞뒤에 있는 클립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2번 트랙에 배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복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느려짐은 감수하거나 이 부분만 옵티마이즈 작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 중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올 때 단축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F9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불러오기, F10은 인디게이터를 기준으로 1번 트랙에 덮어서 불러오기, 선택한 클립과 타임라인의 클립을 교체하기, F12번 가장 상단 트랙에 불러오기. 영상 클립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클립을 잘라주는 컷 편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우스를 클립의 끝부분에 가져갔을 때 컷 편집이 된 클립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컷 편집이 되지 않은 클립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클립의 끝부분이 빨간색이라면 확장이 되지 않고 이미지, 사진, 텍스트 클립이나 확장이 가능한 영상 클립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화살표 모양의 셀렉트 모드에서 마우스를 클립 사이에 가져가면 클립과 클립 사이에 대괄호와 함께 방향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는 한쪽은 확장이 되고 반대쪽은 축소가 되는 기능이고 어느 쪽이든 클립 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면서 선택한 클립의 길이만 조절하게 됩니다. 확장이 가능한 클립이라고 하면 진행 방향에 있는 클립은 삭제를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겠죠.
만약 앞쪽의 클립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고 뒤쪽의 클립의 앞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야 한다면 뒤쪽의 클립을 뒤로 미루고 확장을 하거나 뒤쪽에 클립이 많다면 단축키 Y를 이용해서 인디케이터 기준 뒤쪽 클립을 모두 선택해서 미루고 작업을 하고 트랙의 자막이나 추가 작업을 했다면 Alt Y로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셀렉트 모드 옆에 있는 트림 기능은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림 모드의 단축키는 T입니다. 셀렉트 모드와 마찬가지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움직였을 때 동일하게 반응은 하지만 약간 이동을 해서 한쪽 클립으로 살짝 치우쳤을 때 바뀌는 커서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클립을 아주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립의 중간쯤에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 한 번 더 커서가 바뀌는데 앞뒤 클립의 간격은 유지를 하면서 클립의 내용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림 기능은 좌우로 확정이 가능한 클립일 때만 적용이 되면서 컷 편집 시에 유용하게 사용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지라퍼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르기, 삭제 등은 불편하지만 셀렉션 모드는 A, 트림 모드는 T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지라퍼 단축키가 더 편리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 방향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프레임씩 이동을 합니다. Shift와 함께 이동을 하면 1초씩 이동하게 되는데 상하 방향키는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컷 편집 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키이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선택하고 다운표를 누르면 1프레임 빨라지고 마침표를 누르면 1프레임 느려집니다. 정말 자주 쓰는 키들은 단축키 프리셋으로 변경을 해 놓았지만 중요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컨트롤 C는 클립이나 자막, 인스펙터의 수치 등을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한 클립은 트랙의 위치도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트랙이 바뀌는 복사라면 Alt 드래그로 복사하는 것이 편하지만 동일한 트랙에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특히 같은 자막의 효과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오지라퍼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숫자키 1번부터 8번에는 클립의 색상을 변경하는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영상 소스가 여러 개일 경우, 자막을 붙여 넣어야 하는 경우, 인스펙터의 수치들을 복사하는 경우 등 컨트롤 A 모두 선택 단축키로 선택해서 복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영상, 이미지, 자막 등 다양한 비디오 파일들은 비디오 탭이 활성화됩니다. 여러 파일을 한 번에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위치를 변경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일정하게 소리를 변경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속성이라는 것이 인스펙터 메뉴에 있는 기능들의 한정적이긴 하지만 인스펙터의 비디오 탭의 메뉴들은 상당히 많고 영상의 경우 오디오의 볼륨들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Alt V로 속성 붙여넣기를 하면 나타나는 메뉴들은 비디오 탭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비디오 탭으로 간단하게 적용한 자막이나 모든 영상에 일정하게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꿀같은 기능입니다. 비디오 탭은 영상 소스의 보정과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디오 클립을 제외한 모든 클립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대는 축소와 줌, 상하 좌우의 이동은 포지션, 수평을 잡거나 회전은 앵글, 촬영 시 상하로 틀어진 것을 수정할 때는 피치, 좌우로 틀어짐을 수정하는 요 등 이런 수정을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질에서 손해를 보지만 해상도와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구매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비디오 탭을 구성하고 있는 줌, 포지션, 앵글, 피치, 요 이렇게 5가지가 틀어지지 않도록 카메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오축, 손떨림 방지입니다.
비디오 탭의 기능들은 숫자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버가 있는 기능들은 조금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세밀한 작업에서는 불편하니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탭의 기능들은 촬영 원본의 수정 기능을 하지만 효과의 기능도 합니다. 컷 편집된 클립에서 집중해야 하는 말을 하는 클립에는 주변 클립보다 크게 확대를 하면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효과를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상단에 있던 오퍼시티는 네 번째로 밀렸지만 영상의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상하로 배치한 영상에 서로 다른 세팅 값을 하고 조금 밀어서 플레이를 하거나 다른 키프레임을 사용한다면 뮤비 효과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투명도 조절이 없는 텍스트도 세팅 메뉴에 있는 오퍼시티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비디오 탭이 있는 모든 비디오 소스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와서 크로핑으로 상하, 좌우를 잘라 원하는 부분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레이어의 개념으로 트랙에 비디오를 복사해서 상단의 영상을 크롭을 하면 하단의 영상에 모자이크나 색상 변화들을 준다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편집에서는 이런 사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경이나 이미지 위에 크롭한 영상이나 사진을 좌우로 배치하는 등의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화면 왼쪽 하단에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를 보면 총 6개의 메뉴들이 있는데 선택을 하면 흰색으로 활성화된 메뉴가 나타나고 한 번 더 선택하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메뉴 변경 없이 사용할 때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색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메뉴들은 흰색은 활성화, 회색은 비활성화입니다. 비디오 탭의 트랜스폼 기능들 중 피치와 요를 제외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각 변의 포인트를 마우스로 컨트롤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좌우 포인트는 X축, 상하 포인트는 Y축, 모서리 포인트는 비율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포인트는 앵커 포인트 중심축이며 앵커 포인트와 연결된 위쪽의 포인트는 회전을 담당합니다. 비디오 탭 크로핑의 역할을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니스의 기능은 비디오 탭에서만 가능하지만 각 포인트는 개별 크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로 조절을 하면 연결된 두 면을 한꺼번에 크롭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줌은 키프레임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한 기능이지만 다이나믹 줌 메뉴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화면의 한 부분으로 점점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줌, 포지션, 때론 앵커 포인트까지 설정을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다이나믹 줌을 설정을 하면 보이는 녹색 사각형은 시작, 빨간 사각형은 끝입니다. 시작과 끝은 클립의 길이를 기준합니다. 다이나믹 줌을 사용할 만큼 클립을 앞뒤로 자르면 되고, 시작의 크기로 녹색의 사각형을 배치하고 빨간색 사각형의 모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녹색을 작게, 빨간색을 크게는 점점 축소로, 반대로 하면 점점 확대, 크기나 위치만 적용해주면 자연스러운 다이나믹 줌이 됩니다. 에디트 페이지에서 오픈 FX의 기능을 적용을 할 때 17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좌측에 썸네일과 미리 보기가 되면서 메뉴 찾기가 상당히 쉬워졌는데요. 오픈 FX의 효과를 적용을 하면 이펙트가 활성화되고 각 기능들의 역할이나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픈 FX 오버레이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펙트 라이브러리 오픈 FX에 있는 기능들 중 라이트 레이즈란 기능을 적용해 보면 이 기능은 일정 위치에서부터 빛이 분산되는 나이트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무튼 그런 효과입니다. 적용 후에 인스펙터 메뉴에서 이펙트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픈 FX 오버레이를 활성화하면 라이트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편하게 움직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에 따라 오버레이의 사용 용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건 작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17 버전에서 추가된 루마키의 경우도 오픈 FX 오버레이를 활성화해야 에디트 페이지에서 루마키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퓨전 오버레이로 활성화되는 기능을 찾지 못했고, 퓨전은 퓨전 페이지에서 사용했을 때 기능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도 하고, 결론은 모릅니다. 애너테이션은 화면에 낙서를 하는 용도입니다. 낙서를 하더라도 최종 렌더링에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살짝 애매하고 사용 빈도가 없지만, 다빈치 리졸브로 강의를 하거나 튜토리얼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서뿐만 아니라 화살표, 선, 사각형 등으로 미리 보기 화면 안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화면을 컨트롤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저는 화면을 컨트롤하면 말을 못하고, 말을 하면 손이 멈춰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공유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마커가 생기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체크하는 등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디오가 있는 영상 파일이라면 비디오 탭과 오디오 탭이 활성화되고, 음원이라면 오디오 탭만 활성화됩니다. 영상에 오디오를 조절할 때는 오디오만 개별 선택을 하거나 오디오 쪽을 선택을 하면 인스펙터 메뉴에 오디오 탭만 활성화됩니다. 비디오 탭과 오디오 탭이 활성화되고 오디오 탭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번거롭습니다. 물론 오디오 클랩에 있는 선을 선택해서 다이렉트로 설정할 수 있지만, 촬영 기기의 오디오를 매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치를 일정하게 정해서 오디오 레벨로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좌측에 있는 오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면 트랙의 오디오 레벨을 동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 레벨을 자주 사용한다면 상단에 미서를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디오 1번이 오디오 1번 트랙입니다. 오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는 노이즈 리덕션과 컴프레셔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상단 카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만 영상이나 오디오나 촬영과 녹음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촬영하는 것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배경음악 다운로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채널에 영상이 있지만, 추가된 정보와 새로운 채널들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고, 배경음악은 말 그대로 배경에 삽입만 하는 음악 이전에 감정과 감성의 영역입니다.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빠른 노래는 신남, 박진감, 흥분 등을 표현할 수 있고, 느린 노래는 슬픔, 차분함, 고요함 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음원의 특성상 한계는 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컷 작업 시 오디오의 뒷부분을 자르는 것에 따라 편집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능처럼 임팩트가 있는 전개에서는 최대한 오디오의 뒷부분을 가깝게 잘라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염, 워크맨, 왓썸맨, 시즌 비시즌, 내고왕, 펭수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할 때는 지루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상에서 뒷부분을 가깝게 자르면 입에서 나오면서 들리는 소리들까지 잘려서 정보 전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다 마는 것처럼 말이죠. 초반 영상들을 보면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컷 편집을 마치고 사용할 부분을 정했다면 배경음악, 타임라인에 배치를 하고 배경음악의 웨이브품을 보고 길이를 조절하는 작업을 하면 배경음악과 어울리는 컷 편집이 됩니다. 또한 이때 오디오와 배경음악이 겹치지 않도록 레벨 조절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사용함으로써 기분이나 감성을 조절할 수 있지만 촬영본의 오디오, 노이즈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촬영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배경음악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음악에 맞추어 컷 편집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오디오가 아니라면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처럼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라면 인위적인 오디오가 계속 겹치면 소음처럼 들리게 됩니다.
Alt를 누르고 오디오 클립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면 깔끔하게 오디오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효과음은 동작이나 텍스트에 맞추어 작업하는 것 같지만 컷 편집 시에는 어떤 효과음을 사용할지를 미리 선별하는 경우가 많고, 텍스트의 경우 오히려 효과음을 텍스트 모션에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상의 오디오와 이질감이 없도록 소리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배경음, 효과음, 오디오 등은 오디오 트랙에 배치를 하고 겹치는 구간은 다른 트랙에 배치를 해야 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효과음은 그대로 오디오 트랙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환기 컷처럼 오히려 효과음에 더 집중하고 싶을 때는 배경음악 그리고 사운드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디오는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평면도가 아닙니다. 물론 데시벨에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 검색이나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효과음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효과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 시냇물 소리, 산속의 새소리, 아침벌레 소리, 오디오의 특징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질은 조금 안 좋아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오디오의 불안정은 시청을 방해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촬영기기 그리고 핸드폰의 화질이 좋아져서 이전처럼 화질 때문에 시청이 방해될 정도의 화질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평균적으로 핸드폰의 화질도 좋기 때문에 그만큼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디오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하고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컴퓨터에는 우리가 설치한 폰트 외에 다양한 폰트들이 있고, 그 각 폰트들은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지원하는 폰트도 있지만 한글만 지원하는 폰트, 영어만 지원하는 폰트, 일부 언어만 지원하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설치한 폰트가 한글과 영어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원되지 않는 언어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글을 입력했으면 한글 폰트로 변경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 목록에서 한글 폰트명을 볼 수 있어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텍스트 플러스에서는 모든 컴퓨터에 있는 굴림체나 궁서체 등이 폰트 목록에서는 영문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한글 폰트들 중에 적용이 안 되는 폰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폰트 제작자가 폰트 네임을 한글로 제작을 하였고, 다빈치 리졸브 텍스트 플러스에서는 한글 폰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배포하는 폰트들은 다운받은 모듈 폰트들을 영문 네임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 경우 찾지 못한다면 폰트의 파일명을 보고 목록에서 찾으면 되고, 한글 폰트명 폰트를 영어 폰트로 바꾸는 관련 내용은 한글 폰트 오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막을 넣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입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타이틀, 텍스트와 텍스트 플러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서브 타이틀입니다. 텍스트는 가장 편리한 자막 기능입니다. 폰트 목록에 한글로 보이고 직관적인 메뉴들, 그리고 자막을 일부 선택해서 색상이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자막입니다. 텍스트 플러스는 메뉴가 많고 복잡합니다. 폰트 메뉴에서 한글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문으로 변환된 폰트명을 찾아야 해서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다양한 효과 적용과 퓨전 페이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텍스트 플러스도 사용해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자막에 큰 욕심이 없다면 텍스트 플러스보다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능 자막 프리셋은 텍스트 플러스로만 제작이 가능해서 예능 자막을 사용하기 위해선 텍스트 플러스의 기능을 알아두어야 제가 배포한 예능 자막 사용 시 편리합니다. 서브타이틀은 다빈치 리졸브 17 업데이트 이후에 렌더링에 적용이 되지 않고 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자막 내보내기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7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1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텍스트 플러스와 서브타이틀의 내용은 자막 튜토리얼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여러 가지 작업 방식이 있지만 클립과 자막 디자인이 끝난 클립을 복사를 해서 입력하는 방식보다 클립을 길게 늘려 내용만 미리 지워주면 디자인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길이만큼 자르고 자막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본을 미리 타이핑을 해놓은 상태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영상 초반에 다운받은 예능 자막 프리셋 등은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이펙트 라이브러리, 타이틀, 퓨전 타이틀에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서 길게 늘려 자막만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 자막 위에 마우스를 좌우로 이동시키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늦은 감도 있고 기본 제공되는 자막들처럼 왼쪽에 썸네일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이 정도라도 업데이트된 게 고맙게 느껴지는 현실이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제가 배포한 예능 자막들은 많은 작업이 중첩되어 있는 자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막을 입력했을 때보다 조금 더 사양을 요하는 점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브타이틀은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자막 파일을 만드는 장점이 있고 텍스트는 특정 자막만 선택해서 색상이나 폰트, 크기 등을 쉽게 변경하는 게 플러스에 비해 간단합니다. 텍스트 플러스는 두 자막 기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려한 효과,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퓨전 탭에서의 사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것이 좋으니 이걸 써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워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자막 작업을 할 때도 앞서 배운 세이프 에어리어를 활성화해서 벗어나지 않게 작업을 하면 안정적인 자막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불러오면 중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중요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영상이 중앙에 배치되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자막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컴퓨터 사양이 요구됩니다. 쇼 파워빈 기능은 반드시 써야 하는 기능입니다. 뷰 메뉴에서 쇼 파워빈 기능을 활성화하면 좌측에 파워빈 메뉴가 생기고 이곳에 내가 작업한 중첩한 클립을 제외한 모든 클립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막, 사진, 프리셋, 영상, 음악까지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파일을 매번 새롭게 불러오는 것은 작업 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작업한 자막들과 애니메이션들은 저처럼 배포 목적이 아니라면 프리셋보다 파워빈 폴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폴더를 추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컨셉이나 채널, 파일 형식 등을 구분해서 저장해 놓으면 많은 파일을 저장하더라도 빠르게 찾아올 수 있고 폴더에 직접적으로 한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장에 한글명을 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한글 폴더, 한글 파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워빈 폴더는 프로그램과 파일을 계속 연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파일을 저장해 놓는 것은 컴퓨터 사양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리셋보다 파워빈 폴더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파워빈 폴더의 내용을 실수로 지웠을 때 바로 되돌리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만드는데 공들인 자막이나 효과 등은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막 위에 다른 클립이 있다면 퓨전 페이지로 이동 시 상단 클립의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작업한 파일을 우클릭 메뉴에서 오픈 인 퓨전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클립 위에 다른 클립이 있더라도 해당 클립의 퓨전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노드를 모두 선택해서 세팅, 세이브 에즈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자막은 예능 자막 적용법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빈치 리졸브 PNG 파일이 있습니다. PNG 클립의 시작점에서 줌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3초 이동한 후에 줌을 축소해 줍니다. 그럼 로고는 0초에서는 1.0배, 3초 후에는 0.5배로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씩 배율이 축소가 되고 3초에 도착을 했을 때 0.5배율의 크기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포지션의 X축을 이용하면 좌우로 이동하는, Y축을 이용하면 상하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회전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인스펙터에 있는 기능들 중 우측에 키프레임이 있는 모든 기능에
키프레임 적용이 됩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영상을 조절하고 효과를 덧붙이면 트랜지션이 되고, 이미지를 조절하면 애니메이션, 자막을 조절하면 모션 그래픽, 자막을 이쁘게 배열하는 것은 타이포그래픽입니다.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없다면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활용도가 높고 키프레임의 사용 여부와 다루는 스킬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키프레임을 활성화하면 생기는 클립에 스플라인 아이콘과 키프레임 아이콘을 선택해서 키프레임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또는 다이나믹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무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이콘은 클립을 크게 키워주면 보입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중앙에 스무스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변화하는 그래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입력값입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조절바, 한쪽의 조절바만 이용해서 다이나믹한 효과를 양쪽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키프레임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Alt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직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한번 잘못 설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는데, 키프레임을 설정하면 생기는 스무스 아이콘 옆에 키프레임 아이콘으로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이동시켜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거리가 가까우면 빠르고 멀면 느려지게 됩니다. 물론 퓨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문자들에게 어려워만 보이는 메뉴인데, 에디트 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익숙해지면 추후 퓨전 페이지를 사용할 때 유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고, 여기서도 멋진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개의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 구간은 변화의 구간입니다. 2번에서 3번의 구간은 유지의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프레임으로 오른쪽 구석으로 확대를 해놓고 유지의 구간을 주지 않고 바로 다음 키프레임으로 실행을 하면 정신없이 바로 이동이 되는데, 이동시키는 것만이 키프레임이 아니라 한 곳에서 유지시키는 것도 키프레임 작업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키프레임의 움직임과 이해가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트랜지션에서 적용이 되고, 이것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키프레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줌이나 포지션처럼 동시에 적용을 했다면 좌측에 있는 더보기 메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의 키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컷 편집을 하면 클립과 클립 사이에 뚝뚝 끊기는 이질감이 생깁니다. 컷 편집은 이어진 영상을 자르는 것이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피사체의 같은 컬러, 같은 움직임 등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촬영 시에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촬영된 영상 중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만 하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에 계획하고 의식적으로 반복 촬영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컷 편집 시에 부자연스러운 컷 지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트랜지션을 사용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도 이펙트 라이브러리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디졸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면 전환에 디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클립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누르면 모든 클립에 디졸브 효과가 적용됩니다. 오디오 클립도 디졸브가 적용됩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비디오 트랜지션에 있는 기능들의 우클릭 메뉴에서 Set as 스탠다드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면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적용되는 트랜지션이 변경이 됩니다. 단순히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은 하되 최대한 자제를 하며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트랜지션 효과보다 앞서 설명한 촬영에서의 트랜지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아쉽겠지만 17 버전에서는 이러한 효과들이 썸네일에 보이게 되고 마우스 좌우로 이동을 하면 보이게 됩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오픈 FX에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과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블러 효과들이 있습니다. 블러들도 각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고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용한 효과들은 인스펙터의 이펙트, 이전 버전에서는 오픈 FX 메뉴가 활성화되어서 효과를 조금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또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 중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것들은 유료 버전입니다. 무료 기능들 중에 유용한 기능들 몇 가지 추천드리면 컬러 팔레트, 하단에 영상의 색상이 보여집니다. 자막 작업 시 이 색상을 이용하면 이질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색 보정 시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샤방샤방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영상의 여백에 블러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세로 영상일 때 더 효과적입니다. 영상에 데미지를 주는 효과들을 이용해 레트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미지, 프리즈 블러, 스탑 모션, 비네팅 등도 함께 사용하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자막을 흔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예능적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업데이트 이후 추가된 리졸브 FX 키들은 퓨전 페이지나 컬러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던 크로마키 작업을 할 수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효과 등은 추가되었는데 하루만 날 잡아서 적용해보고 만져보고 필요한 효과를 메모해 놓으면 필요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고 생각보다 응용 방법이 많아서 왜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괜찮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각 기능들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기능명 우측에 별 모양을 선택을 하면 즐겨찾기로 저장이 되어서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이펙트는 다빈치 리졸브 16 버전부터 생긴 메뉴로 어저스트먼트 클립과 뉴 퓨전 클립이 있습니다. 퓨전 탭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에겐 퓨전 클립은 무쓸모겠지만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이용해서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가져와서 1.3배 확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워빈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명은 줌 130%로 저장해 놓으면 원하는 장면을 언제든지 130% 확대할 수 있습니다. 파워빈 폴더에 저장한 클립만 가져와서 영상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메뉴의 효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이나 브이로그처럼 클립이 나누어져 있을 때 어저스먼트 클립을 길게 늘려주고 색 보정을 하면 일정한 색 보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한 파일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을 적용한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16 버전 이상의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파일은 화면 전환 8종 영상을 참고하세요. 17 업데이트 이후 가장 환영하는 프리셋은 이펙트 라이브러리, 이펙트에 있는 퓨전 이펙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테두리를 넣거나 카메라 앵글, 비디오 카메라 앵글 등 다양한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은 영상에 직접 적용하는 효과입니다. 클립이 여러 개로 분리된 상태라면 어저스트먼트 클립에 적용해서 길게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 CCTV와 드론 오버레이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료 버전인 것 같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제너레이터에 있는 솔리드 컬러는 기본적인 배경지 역할을 합니다. 비디오 이미지이기 때문에 길게 늘려 배경으로 사용하고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와 함께 16 버전에서 추가된 4 컬러 그라디언트와 컬러바들도 같은 역할 또는 환기 컷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버전에서 추가된 퓨전 제너레이터의 기능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 템플릿들도 여러 용도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능들도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면 우측의 비디오 탭에서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퓨전 제너레이터 같은 유사한 효과들은 비디오 탭 하단의 제너레이터 옆에 세팅에서 비디오 탭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근본 색 보정입니다. 그리고 컬러 페이지에 있는 메뉴들은 영상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비싼 촬영 장비로 로그 촬영을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여 색을 만진다더니 그런 어렵고 알아듣기 힘든 색 보정 말고도 간단하게 프라이머리 컬러 휠에 있는 오프셋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금 조절한다거나 16버전에서는 1번, 2번으로 나뉘어 있던 메뉴들이 17버전에서는 상하로 분산이 되었는데 색 온도를 설정을 하고 컨트라스트로 대비를 만지고 세츄레이션으로 채도를 조절하고 범위별 밝기를 조절하는 등의 간단한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 많은 작업으로 색을 만지고 꾸며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오토로 찍은 핸드폰 영상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색보정 관련 영상도 이전에 업로드한 것이 있지만 어렵고 난해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더 쉬운 방법과 활용도 있는 설정 방식으로 영상을 추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색 보정은 컨트롤 휠 클릭으로 선택한 클립의 색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서 여러 개의 클립에 동일한 색 정보를 입힐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단 원본 파일이 같을 때 유용하고 다른 조건으로 촬영되었다면 추가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중앙의 클립을 우클릭 메뉴에서 제너레이터 럿으로 포인트 큐브들로 저장해서 럿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영상을 작업할 때 간단하게 럿을 적용해서 보정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 보정 기능들 중 럿으로 제작했을 때 적용이 되는 기능이 있고 아닌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FX의 기능들 그리고 윈도우 기능들, 일부 색상 정보도 럿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럿을 적용만 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작업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만들어진 전문가들의 럿은 적은 작업으로도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모, 동그라미, 직접 그리기 등 툴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영상을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만 색상이나 밝기 등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러 효과, 모자이크도 마찬가지 오픈 FX에 있는 다양한 효과를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툴에 있는 리니어를 선택하고 각 모서리를 움직여 선택 범위를 선택하고 오픈 FX에서 블러를 적용하면 네모 모양의 블러가 되고 리니어 메뉴 우측에 있는 네모 모양은 인버트, 반전과 솔리드, 범위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택 범위와 반전을 이용한 나머지 범위에 모자이크가 가능합니다. 그 외 툴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택하려는 피사체의 모양과 비슷한 툴을 선택하면 작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노드 창의 우클릭 메뉴에서 알파 아웃풋을 선택하고 노드와 알파 아웃풋에 파란 선을 드래그로 이어주면 윈도우로 선택한 범위 또는 선택 범위를 제외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해 영상 사이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앞서 설명한 레이어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툴과 알파 아웃풋으로 투명하게 만들기 전 영상을 복사해서 상하로 배치해야 영상 사이에 텍스트를 배치해 자막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커브를 이용해서 피사체 외형을 선택해서 이곳을 남기고 다른 영상 위에 PIP로 활용할 수 있고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윈도우 툴을 이용하려는 노드에 색 보정 작업을 한 상태라면 Alt S로 노드를 추가해서 작업을 해주어야 색 보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명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버전 이전에는 크로마키 기능은 퓨전 페이지, 컬러 페이지에서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크로마키의 기능이 궁금한 이유는 대형 크로마키 배경을 사용할 때보다는 유행하는 여러가지 크로마키 소스들을 사용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린 스크린 소스입니다. 윈도우 옆에 퀄리파이어를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그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린만 선택된 노드를 노드 창 우클릭 메뉴에서 알파 아웃풋으로 선택을 하면 우측에 생성된 파란색 아웃풋으로
연결하면 선택된 그린이 남고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크로마키의 기본 기능입니다. 선택한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이 크로마키 기능입니다. 선택된 색상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퀄리파이어 메뉴에서 셀렉션 레인지에서 인버트 반전을 선택하면 선택된 범위가 투명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영역의 색상을 선택해서 선택한 색상 범위만 색상을 바꾸거나 모자이크로 변경하는 기능이지만 선택한 부위를 투명하게 만드는 크로마키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작업하던 크로마키 작업을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에서는 이펙트 라이브러리, 오픈 FX, 3D 키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린 스크린 영상을 가져와서 3D 키를 적용하면 이펙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미리 보기 왼쪽 하단에 있는 오픈 FX 오버레이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녹색을 설정을 하면 바로 크로마키 작업이 실행됩니다. 하단에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컬러 페이지에서 작업한 결과보다 크로마키 부분만 봤을 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하단에 있는 추가 기능들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키는 다빈치 리졸브 17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윈도우 툴과 퀄리파이어의 차이점은 선택되는 방식이 직접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것인지 색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선택 영역을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해서 변경하는 기본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촬영할 때 CG 작업을 유리하도록 배경을 녹색 천으로 촬영하는 그린 스크린 방식은 이것을 응용한 작업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배경을 사면 청색과 녹색 두 가지 양면이 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파란 배우들이 많은 헐리우드에서는 그린 스크린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크로마키 작업 중 그린이 완벽하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색상에 같은 녹색이라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로 선택한 색상의 범위를 넓혀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배경지를 사용할 때 조명으로 인해서 배경지의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할 때 크로마키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형 스튜디오나 촬영장에서는 크로마키의 배경을 비추는 조명이 따로 있다고 하죠. 럿을 적용하거나 그랩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좌측의 갤러리, 럿, 메디아풀은 색 보정할 때는 거의 접어놓고 미리 보기 화면을 크게 사용합니다. 그 옆에는 노드 창입니다. 노드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여러 개의 클립이 있을 때 촬영 정보나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노드를 추가해서 작업하기도 하고 한 곳에 모두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측의 오픈 FX 효과는 에디터 페이지와 같은 메뉴이고 적용한 후에 세부 설정은 상단에 라이브러리 옆에 세팅이 활성화됩니다. 스코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눈을 맹신하면 실수가 발생합니다. 위쪽 게인은 흰색, 중간은 회색, 아래쪽은 검은색으로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면 밝은 쪽은 더 흰색으로 어두운 쪽은 더 검은색으로 벌어지면서 선명해지지만 스코프 화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색의 데이터 값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도를 담당하는 세츄레이션과 컬러 부스터는 같은 기능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세츄레이션은 색상이 조절이 되면서 색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라면 컬러 부스터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느낌입니다. 우측 상단에 디테일 설정도 가능해서 영상뿐만 아니라 컬러 페이지에서 사진 보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러 휠에 있는 기능들만 이해하더라도 색 보정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가만큼의 실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작업을 마친 영상은 최종적으로 페어라이프 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단 유튜브를 선택해서 더보기 메뉴에서 FHD, 4K 등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는 최적화된 파일로 출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점은 렌더링과 업로드 모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서 컴퓨터 사양이 낮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좋은 화질의 렌더링을 원한다면 우선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 포맷은 퀵타임을 MP4로, 코덱은 H.264, 퀄리티는 FHD는 35000, 4K는 8만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토에 베스트로 설정을 하는 것도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완료한 후에 하단의 렌더 큐를 누르고 우측의 렌더 큐 메뉴에서 스타트 All을 한 번 더 누르면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의 오류는 간단합니다.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블랙 화면이 단 1초라도, 아니 단 1프레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렌더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렌더링 과정에서 오류가 난다고 오류가 난 프레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오류가 난 프레임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겠다면 원초적인 방법으로 렌더링을 다시 해서 오류가 날 때까지 지켜보세요. 분명히 어딘가에 블랙 화면이 뜬다거나 적용한 소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스 하나하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파일을 교체를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썸네일도 다빈치 리졸브 컬러 페이지에서 만듭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컬러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앞서 설명한 그립스트를 이용해 캡처를 하고 다시 한번 갤러리에서 내보내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선 에디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장면을 복사합니다. 작업 중에 움직이면 귀찮아져서 원하는 장면이 가장 앞이 되도록 클립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위에 텍스트나 텍스트 플러스 또는 예능 자막으로 썸네일 문구 등을 입력합니다. 또한 하단에 배경지를 배치하거나 새롭게 업데이트된 다양한 테두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컬러 탭의 윈도우 툴로 사람의 외형을 선택을 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하단에 추가로 영상을 배치하면 드라마, 썸네일 느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나면 컬러 페이지로 이동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랩 스틸을 선택을 하면 좌측 컬러 페이지를 캡처한 화면이 입력한 자막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엑스포트로 내보내기를 할 때 파일명 하단에 파일 형식을 DPX 파일에서 JPG 파일로 변경을 하면 썸네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컬러 페이지에서 자막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16부터인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컬러 페이지에서 자막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썸네일을 제작하고 해상도가 4K인 상태로 내보내기 할 경우 썸네일의 업로드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썸네일 업로드 시 제한 용량은 2MB입니다. 내보내기 할 때는 FHD로 변경을 해야 용량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채널 아트, 프로필도 다빈치 리졸브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의 해상도를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고 채널 아트의 규격인 가로 2048, 세로 1152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아 풀의 우클릭 메뉴에서 뉴 타임라인을 추가한 후에 타임라인 설정에서 해상도를 적용하면 같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해상도의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랑이 환영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채널 아트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중앙에 세이프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자막을 알맞은 크기로 배치합니다. 완료를 했다면 하단의 템플릿을 솔리드 컬러나 사진 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썸네일과 마찬가지로 그랩 스틸로 내보내기 하면 채널 아트가 완성됩니다. 프로필 또한 해상도를 1:1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가로 1080, 세로 1080 정도로 제작을 해서 내보내기 해도 용량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대로 출력 시의 해상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동안 다빈치 리졸브로 채널 아트와 프로필을 제작해 왔습니다. 어렵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빈치 리졸브를 다루는 스킬도 공부할 겸 다빈치 리졸브로 썸네일, 채널 아트, 프로필을 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컨트롤 S는 프로젝트의 저장 단축키입니다.
프로젝트의 작업 현황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S를 자주 깜빡해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빈치 리졸브, 페퍼런시스, 유저, 프로젝트 세이브, 라이브 세이브를 추천합니다. 단 자동 저장 기능은 프로그램의 속도 저하가 생기고 저사양 컴퓨터일수록 체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죠. 타임라인 아웃풋 블랭킹은 렛터박스를 생성하고 화면 비율을 조절하여 시네마틱 앵글의 느낌의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을 줍니다. 단 렛터박스 없는 시네마 앵글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해상도를 커스텀으로 조정을 해야겠죠. 모니터가 2개라면 워크스페이스 메뉴에서 듀얼 스크린을 활성화해서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메뉴 상단 어빌리어블 기능들은 옵티마이즈 작업 시 저하된 화질을 원본 파일의 화질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F5번은 옵티마이즈, F6번은 프록시 작업 시 원본 파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든 다시 선택해서 옵티마이즈 상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순간적인 트래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시에는 다른 작업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의 사양이 낮아서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반복적으로 꺼지는 사양이라면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싱크를 맞추는 기능입니다. 저는 녹음할 때 보이스 레코더로 오디오를 따로 녹음을 하는데 먼저 촬영본과 레코더를 트랙으로 가져온 후에 서로 다른 트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선택해서 우클릭 메뉴에서 나타나는 오토 얼라이 클립을 선택을 하면 웨이브 폼을 베이스로 싱크를 맞추어주는 기능입니다. 상당히 편리해서 업데이트 이후 유용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프록시 옵티마이즈 설명에서 타임라인에서의 적용이 아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안이 바로 렌더인 플레이스입니다. 우클릭 메뉴에서 렌더인 플레이스를 선택을 하면 포맷과 코덱,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퀵타임으로 설정을 하고 DNX HR 코덱을 설정을 하면 타입은 옵티마이즈의 세팅과 동일하게 설정 가능하고 렌더를 하면 저장 공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한 파일은 프록시 옵티마이즈와 같은 동영상의 형태로 저장되어 작업 환경에 이동해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렌더인 플레이스 역시 적용 후 우클릭 메뉴 디컴포즈 투 오리지널 기능으로 언제든 연결과 해제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하는데 영상을 꼭 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편집자를 구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만 쏙쏙 빼서 영상을 시청하기도 힘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편에 모두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를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만의 특색 있는 영상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